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발사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누리호 발사 장면과 누리호 발사가 가져올 우리 우주 과학의 미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경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정치권 소식들로 엮어드립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목표 궤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추가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4명을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50억 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정황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되며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 의원 등을 겨냥해 떳떳하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의 2차 맞수 토론은 내일 오후 5시 반부터 YTN에서 진행됩니다. 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 모사체를 목표 고도에 올려놓는 임무에는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건데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로켓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를 고도 700km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먼저 오늘 하루 발사 준비 과정부터 발사 순간까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내부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리호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리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고층풍 때문에 발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된 발사 시각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의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기상 상황과 발사체 상태를 다시 점검한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반 발사 시각을 처음 계획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로 확정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누리호를 점검하던 중 하부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시 정각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에서 밝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로호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한 누리호는 발사 15분 만에 목표인 고도 700km에 우주 모사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30분 동안 데이터 분석을 마친 결과 이 우주 모사체가 목표 고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로켓 3단부에 장착된 엔진이 목표 시간보다 이르게 연소된 겁니다. 하지만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엔진 클러스터링과 단 분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는 분명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5월 진짜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서는 등 우주 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임무 수행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목표 고도 진입에 계획대로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커다란 진일보를 이뤘습니다. 네, 이런 성과는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12년 동안 매달렸던 연구자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연구자들을 양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설계부터 부품 개발, 조립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설계를 변경해야 했고 184번의 연소 시험 끝에 최적의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창기에 조립 하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잘 조립이 안 되고 뭔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누리호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는 튼튼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야 합니다. 연구진은 2년여의 시행착오 끝에 삼각형 격자 구조를 적용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돔 모양의 탱크 제작에 맞는 플라즈마 용접법을 개발해 공정 과정도 안정화했습니다. 기계 가공 과정에서 변형 등의 이유로서 정확한 곡률대로 가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2단 발사체를 제작하면서 확보한 경험을 같이 협력하여 무사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사체 꼭대기에 있는 페이로드 페어링은 마지막까지 탑재된 인공위성을 보호해야 하지만 제때 분리되지 않으면 발사 실패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분리 타이밍을 위해 스프링을 자체 개발했고 200회가 넘는 분리 실험을 통해 최적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해 무게와 강도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부터 현재 나로 누리호까지 지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소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고 1,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친 이후에 페어링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독립의 꿈을 안고 300여 개의 기업이 12년 동안 쏟아부은 뜨거운 열정. 최종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발사에서 얻은 성공의 경험은 찬란한 한국 우주 산업 미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1조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를 놓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이끈 하나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이면에 하나은행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하나은행과 김정태 회장에 대한 고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화천대유,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계속 논란이 되고 수사도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화천대유를 품고서 컨소시엄을 만든 하나은행의 책임 문제가 얘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공모에 뛰어든 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은 많이 제기되고 또 검찰 수사도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하나은행은 이 검찰 수사나 언론의 주목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은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이끈 하나은행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예. 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이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네. 성남의 뜰이 발행한 주식 100만 주 중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만 1주, 그렇죠. 그리고 하나은행을 주간 금융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43만 주, 예. 또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7만 주에서 한 주 모자란 6만 9,99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진을 보면 화천대유 측 인사인 고모 씨가 성남의 뜰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예. 또 비상무이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모 씨, 또 하나은행 관계자 최모 씨까지 각 축마다 한 명씩 이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금액을 보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 또 화천대유는 4,041억 원인데 하나은행은 32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차이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 금융사 수수료로 한 300억 원 정도를 받아갔지만 그걸 고려해도 배당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이 초과 이익을 보통주에 배당한다는 내용, 즉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도록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문은 이런 설계에 대해서 이 의결권이 있는 하나은행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동의했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이 금융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인데, 그럼 이익이 많이 나면 이 이익을 다시 최대한 환수를 해서 주주의 배당으로 쓰든지 예금자 내지는 대출자에게 좋은 이자를 주는 게 은행의 임무이거든요. 그런데도 화천대유에게 이익이 다 흘러가는 것을 방조를 한 것이죠. 이사까지 파견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어떤 초기부터 공모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요.
가장 많은 자금을 이제 투입했는데 대표이사도 저쪽에다 주고 이사 자리도 똑같이 한 자리씩만 갖고 네,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수익이죠. 수익도 석연치 않고. 그렇습니다. 자, 수익 배당까지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 모두 3곳입니다. 하나은행이 이끄는 성남의뜰 말고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었고 예.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도 있었습니다. 공모 지침서 중에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 점수는 모두 1000점인데요. 이 중 AMC라고 부르죠. 이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운영 계획, 이게 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당시 설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자산관리를 맡기겠다고 했고 예. 나머지 2 컨소시엄은 이 AMC 설립 계획을 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경우는 이 증권사와 부동산 개발회사 등 모두 4곳이 출자해서 이 AMC를 만들다고 했는데 예. 그 회사들 몇몇이 이 화천대유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특히 부동산 개발업을 11년 동안 해온 회사도 있었고 또 자본금 규모도 비슷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한 달 전에 설립되고 실적도 오면서 하천대유를 가져갔는데도 선정이 됐거든요. 반대로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업력이 아주 긴 인정받은 AMC가 출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를 출자를 해서 가겠다고 했으면 훨씬 능력 측면에서는 AMC 능력 측면에서는 그쪽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받았거든요. 선정해주는 유동규 측과 하나은행 측과 하천대유 측과 이 지하선 얻는 단계부터 어떤 설계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네. 자, 문제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급히 한 달 전에 만든 거와 저런 거 말고 우리는 제대로 된 자산관리회사를 이제 만들면 된다라고 했던 적 이렇게 예, 둘로 그렇습니다. 나눠지는데 결국 한 달 전이지만 급히 만들어 온 쪽에다가 이제 넘겨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예, 예. 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이제 정황들은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뭐 하나은행 쪽은 완전히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시민단체가 저희 제작진한테 처음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 고발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금융 전문가도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 이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예. 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걷어갈 수 있었지만 특정 세력의 이익 독식을 방조 혹은 동조해서 배임 소지가 있는데도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천대 같은 불로소득 세력이 수천억의 이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은행이 그중에 상당수 또는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갔으면 그게 예를 들면 서민들의 이자를 인하해 준 데도 상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에도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공익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하나은행에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특정 투기 세력에게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준 결과를 야기했다. 근데 그 핵심에 하나은행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은행이 하천대유 개토에서 몸통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희는 그래서 하나은행을 배임죄, 은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서 네, 안진걸 소장은 이 고발 대상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고요. 하나의 시민단체가 아닌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속 썩일 일 없이 그냥 약간만 수익을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은행 측의 해명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은행 측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핵심 관계자죠. 앞서 하나은행에서 파견된 성남의뜰 임원을 맡았던 이모 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남의뜰 초기 단계부터 설계부터 이 핵심 의사결정에 다 참여한 인물인데요. 예. 이 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래서 이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근무지를 찾았지만 자리에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자리 안 계시네요. 이 씨 후임자까지 제가 같이 물어봤는데 예. 지금 두 분 다 자리에 없다고 하는 건데요. 이 씨는 만날 수 없었지만 이 하나은행 측에 정식으로 관련 내용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초기 사업 비용과 인허가 등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예. 출자 초기부터 배당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출을 통한 수수료 또 이자 수익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렇게 아하, 설명을 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문의해 봤더니 예. 이 우선주로 참여한다고 해도 참가적 우선주 제도 등 하나은행이 우려했다는 이 위험 부담 없이도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위험 부담 전혀 없이 뭐 이자 소득 정도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집어넣었던 금액과 다른 쪽에서 들어온 돈의 차이는 상당히 크네요. 예. 네네. 아무튼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다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을 다시 또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양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의혹의 핵심 인물 4명을 이틀째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결제 서류나 직원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이후 5차례나 진행됐는데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지만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곳은 성남시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관여 여부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와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성남시청 첫 압수수색 이후 주로 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직원들 이메일이나 전자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생산한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나 이루어진 뒷북 압수수색이라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은 연이틀 검찰에 불려나와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의하신 적 정말 없으세요? 올라가서 조사 잘 받겠습니다. 기획국 얘기도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규 씨 이렇게 뭐 감옥 간다는 것도 이렇게 사전 논의가 있었나요? 들은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현재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시한은 내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적용했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던 수천억 원대 배임 액수와 8억 원의 뇌물 수수액이 공소장엔 어떻게 기재될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또 공범 관계를 누구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나 범위도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의 말이 오락가락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러면서 위증죄로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며 재차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에는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 게이트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대선 주자들로 직접 옮겨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 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며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대출 비리범을 비호한 윤 전 총장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의심한다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약탈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만약에 부실 수사한 게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임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총장의 의지는 확실한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가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에 깊이 파고든 가운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대장동 국감으로 진행된 경기도 국감이 막을 내렸지만 초과이익 환수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김윤우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초과이익의 환수. 요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때의 국감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때 자, 당시는 그러면 제가 받은 지사님 일인데 의원님 알겠습니다. 요 얘기만 할게요.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네, 나중에 답변하세요 했는데 아무튼 뭐 답변 내용은 늘 주장하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초과이익 환수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배임 문제와 걸려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관련 진술이 뭐냐면 그 손으로 뭐 의견을 적어내서 예. 그 내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내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었던 그 사업팀 거기서 보고 담당자들이 반영을 안 했다. 요게 지금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그 뭐 예. 처장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그 신문에 나오는 얘기고, 근데 당시에는 이미 응모가 있고 공모에 따른 응모를 했고 예. 질의응답을 하면서 성남시와 공사는 사전이 확정 제도에 대한 제도에 의한 이익만 받겠다라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누가 써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게 공사 내부 문제고 공모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이해 못한 직원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외부에 무슨 성남시에 보고까지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했고 예. 응모한 컨소시엄을 갖다 쭉 놓고서 일단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선정된 사람들과 협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누가 수기로 써서 건의한 게 있다. 네, 또는 네. 이메일로 보낸 게 있다. 네네. 그거는 이제 팀 안에서 논의가 되다가
사그라들었으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협약서에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고 협약서 간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서 잘렸다. 근데 그럼 자른 사람은 배임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협약서 자체가 예. 공모 지침에 그 공모에 따라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안에서 협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갑자기 추가를 할 수도 없었고 예. 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거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예. 수용을 한다고 해도 그 대가로 손실부담 약정이나 감액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배임이 된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대가도 없고 예. 우리가 제안하면 무조건 받아줄 아하. 거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받아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제안을 안 해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이 된다? 이거는 좀 성립이 되기 어려운 얘기인 것 협약 같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미 조건을 가지고 협약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저쪽에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해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지침서에 없는 조건이 갑자기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으면 응모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금액을 줄였을 텐데 예. 그걸 얘기를 안 해줬다가 지금 얘기하면 우리도 관련 조건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거부가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이 저 때 질문할 때는 이제 20일이고 21일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메일로 아랫사람이 보냈는데 팀장이 제껴버렸고 네. 그 다음에는 협약서를 초과이익 환수형을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팀장한테 보고했는데 7시간 만에 삭제가 돼서 내려오더라. 그러면 삭제한 사람이 있으면 걸리는 겁니까 여기서도?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가 없이 무조건 상대방이 수용을 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그게 받을 이익을 안 받은 것인데 예. 상대방이 거절할 거라면 그거는 애초에 없었던 이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것입니다. 예. 누가 잘라버렸는가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배임 적용 혐의는 이건 뭐 다퉈야 될 문제군요, 상당히. 네, 법률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익의 이제 환수율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익이 얼마나 났는데 얼마를 성남시가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일 큰 게 한 2천억 정도 되는 아마 공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공원. 네, 단지의 네, 공원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늘 공사하면 공사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어서 갖다 바치는 기부 체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가 이익을 그걸 갖고 온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 해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원은 대장동에서 차로 20분 거리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원래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건만 그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구역을 결합해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수정구로 보내는 제1공단 자리로 보내는 그런 식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발 구역 내에서 기부 체납된 게 한 5,600억 되고 그거 외에 개발 구역 외에서 기부 체납된 게 한 3, 4천억 되고 그러고 배당금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 구역 내외 그다음에 이익 배당까지 합치면 거의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구역 내에서 원래 해야 되는 필수 기반 시설을 빼고 인정되는 게 5,503억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금액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경비로 처리할 것이지 왜 이재명 지사는 그걸 자기네가 갖고 온 것처럼 하느냐 이제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표현에 의하면 성남시가 부담할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비용을 별개의 주체인 성남시들에게 부담시켜서 대지급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가 얻은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어서 그런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판결을 1, 2, 3심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이 주장을 듣고서는 뭐 그렇지 지하도나 육교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듯이 기부 체납 당연히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공원 사업이나 뭐 터널이나 이런 것도 뭐 그냥 그쪽에서 경비 처리하고 이쪽으로 기부 체납한 거 그거 아닐까 했는데 그건 다르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아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 의혹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이익의 어떤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죠. 네.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설계자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길을 딱 뚫은 거죠. 이명박 정권이. LH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만들자. 민간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어서 직접 분양해라 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꽃을 막 뿌려줘요. 꽃을 뿌려주는데 2014년 9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개발을 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IMF도 아닌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이것을 20%로 다시 낮추고 또 그것만으로 안 돼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줘요. 대장동이 딱 여기에 걸려가지고 2016년 11월 달에 사업 인가 공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노태우 정권의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한 조치, 박근혜 정권의 택지개발 촉진법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목소리로 몇 번 들어봤습니다마는 LH가 왜 민간 영역까지 넘보느냐, 그쪽 이익은 놔둬라, 이런 것까지 쭉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대충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주택법이 2014년 연말 12월 31일에 개정될 때 개정 이후로 국회에서 명시한 내용에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다.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 가격,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서 사실 더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안 하기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 2010년에서 11년 이때가 부동산 경기가 한 0점에서 1점이라면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살아나봐야 한 2, 3점이었습니다. 지금은 10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투자 유도를 위해서 계속 법을 바꾸면서 계속 투자를 유도하고 계속 어떤 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수혜적인 입법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공모 후에 2016년 8월 25일에 LH에서 택지 공급 물량을 2015년에 12만 8천호 분량, 그러니까 690만 제곱미터에서 400만 제곱미터로 43%를 줄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 가능한 규모를 7만 5천호 규모로 줄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택지가 남아돈다고 해서 택지 공급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경기상으로는 계속 개발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상황이었고 그 혜택이 사실은 이 성남의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많이 누리는 그런 입법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익이 좀 커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달된 이 내용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이제 성남시에서 시의원을 했던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면 노한인 전 시의원이죠. 새누리당 쪽이었으니까 그쪽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또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얘기로 성남시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법이 바뀌면서 뭔가 택지와 주택 공급 사업을 갖다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돈을 빌리는 것도 사실 승인받아야 되고 의회에 동의받아야 되고 복잡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돈은 뭐 성남시가 다 쫄딱 망해갈 때니까 하나도 없고 결국 아이디어를 짜낸 게 지금의 이 사업인데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을 두 가지 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하나는 위례개발 사업을 해서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체를 막아서 설립 추진을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 5월인가 6월인가요? 그때쯤에 간신히 조례가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설립을 하고 설립이 된 후에도 민간업자들도 하다 요새 많이 망하는데 시에서 하다 망해서 시가 빚을 더 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가 엄청나게 심해서
도저히 뭐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공사는 부채 비율 한도가 200%인데 성남도시공사는 자본금이 5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7천억 보상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위험도 안 지고 이 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민간 합동 방식이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던 문제지만 완벽하게 더 받아내지 못한 부분 또는 땅을 갖다 그냥 강제로 수용하게 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잘못입니까? 이건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성남도시공사 지분이 50% 더하기 1주입니다. 예. 50% 기준을 했어도 지금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들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한 5,503억보다 적은 4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0%인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이며 그다음에 실투자금이 화천대유가 거의 돈을 다 댔고 어디서 재벌에서 뜯어오든 뭐 영화배우 쪽에서 받아오든 돈을 다 댔고 성남도시공사는 위험 부담도 안 하고 실투자 금액도 없는데 이익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1,500억을 지금 더 많이 가져간 상태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뺏어오지 못했냐? 그건 조금 과한 주장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용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용을 하면 정당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다만 개발이익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개발이익이냐? 이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민간으로 하더라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매 계약에 성공하면 그 수용권을 줍니다. 수용권을. 그래서 수용권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용권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 대장동 빼고 옆에 임야들은 굉장히 싼데 그 임야들을 막 굉장히 2배, 3배 이상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수용권 프리미엄 가격이기 때문에 정당 보상, 헌법상의 정당 보상을 해도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보상을 다 해줬으면 집값은 더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비현실적이고 비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아마 답변은 현실을 좀 알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한 모양인데. 자, 문제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 김만배라는 두 문제인물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중에 야, 현직 의원인데 어떻게 주냐? 아들한테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만 갖고도 수사에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녹취록의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이 김만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번 이제 부정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물론 단서는 됩니다. 근로관계 때문에 50억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50억을 주기로 미리 정했구나. 여기에 대한 단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하거나 기소를 할 정도로 대가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 관계에 대한 수사는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다음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정황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되며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떳떳하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네. 김웅, 조성은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저희와 윤석열은 고발 사주 의혹의 주체가 윤석열 검찰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달라질 게 없다면서도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것도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차원이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뭐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콕 집어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수사기관 판단에도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 나아가 당시 대검 수뇌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지난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보도 직후 윤 전 총장이 측근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의혹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윤 전 총장 판결문을 분석하고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추가 입건한 것도 당시 야당의 고발을 사주할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시비에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떳떳하면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응수했습니다.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은 출석을 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준성 본엠이 찍힌 고발장을 전달하며 언급한 저희가 윤석열 검찰은 아니라는 김웅 의원 앞에 공수처가 어떤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두환에게 배우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이 비판을 받자 위임 정치를 벤치마킹하자는 뜻이었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발언 이틀 만에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당 지도부는 물론 캠프 안에서도 사과의 필요성을 설득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이 사과가 맞느냐, 대립구도를 자극한 구태 정치다. 역사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당내 대선 주자들의 비판은 계속됐고 히틀러 시대에 독일이 경제적 번영이 굉장했습니다. 그럼 히틀러도 개성을 해야 될 정권입니까? 그건 아니죠.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며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급히 호남을 찾아 당은 전두환 씨의 통치 행위를 기념하거나 추모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5.18과 12.12를 제외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지만 정작 지도부 회의에선 전두환 씨를 감싸는 것을 넘어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결국 윤 전 총장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이른바 깐부, 동지를 맺은 거냐고 맹폭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만 김 최고위원도 전두환 옹호 발언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다 유감 표명이 늦어진 데다 섣부른 두둔 발언까지 더해지며 전두환 옹호 파문은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을 주장한 박철민 씨의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성남 지역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에서 10년 동안 활동했고 이 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박 씨를 접견한 장 변호사는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추가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서 한 남성과 함께 찍은 것인데요. 이 남성은 시장의 명패가 놓인 집무실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엄지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후보가 조폭과 연결된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는데요. 일부 언론들도 장 변호사의 주장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해당 남성이 누군지는 모른다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누군지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신데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지 확인을 좀 그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조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조폭으로 의심된다. 그럼 저 사진은 누구한테 제공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 사진을 최초로 제가 눈으로 접한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가세현 방송에서 봤고요.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여기다 올린 겁니다. 이 후보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씨가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달한 게 몇 차례인지랑 이제 그 액수랑 시점이 조금 정확히 그것도 지금 잘 정확히 모릅니다. 그거 왜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이재명 기사 관련된 인물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그 정황이나 근거를 변호사님 눈으로 이렇게 보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후보 측은 사진 속 남성에 대해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정모 씨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와 윤 전 총장이 사실 확인도 없이 모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과거 성남시장실이 개방돼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며 이 지사가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감장에서는 장 변호사가 박 씨를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내용의 통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박 씨가 이른바 돈 전달책으로 여겼다던 인물과의 통화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은수미라는 사람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왜 저거는 저 누구야? 박철민이요? 박철민은 왜 지가 수차례 적었다고 돈을 줬다고 할까? 저는 진짜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은수미나 이재명 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박철민이가 그런 저걸 제보를 저걸로 할까?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아까 접견하신 것 같은데. 했는데 뭐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지고 혹시 이게 지금 그 박철민이가 뭐 돈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작전하는 거 아닌가?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장 변호사에게 건네받은 돈다발 사진을 이 후보에 대한 뇌물 증거라며 공개했죠. 하지만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거센 역풍에 직면했는데요. 이 박 씨가 자금책으로 지목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역시 이 후보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과 박 씨 그리고 장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일호입니다. 경기도 국감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변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총장은 송구하다며 밝혔습니다. 전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경기도 국감 이재명 지사로서는 후보로서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될 것들을 미리 치른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방이 어느 쪽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 방이 국민의힘에서 없었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방보다는 방어를 하면서 도리어 이 문제가 국민의힘의 문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게 강행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존의 언론에 나왔던 내용 이외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 연관이 있던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부분이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모든 일이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세력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각인시키면서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손해본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마다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거의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세 사람이 이제 3강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대선과도 이 국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단 국감에서 대장동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제가 볼 때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할 것이고 문제를 삼을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뭐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에 국감 전과 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감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과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신 있게 본인의 의견을 대답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연관돼 있다는 부분들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컨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적인 돈을 받았다 또는 화천 대유가 이재명 지사 거였다 이렇게 초창기에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저는 잘못된 정책을 썼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도리어 반대로 국민의힘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는데 이제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점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국감을 마쳤으니까 편안한 입장에서 이제 다시 대선 가도를 달리려면 경기도 지사직은 이쯤에서 내놓을 건지 국감이 끝난 다음에 내놓을 건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 정해질 때 맞춰서 내놓을 건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그러니까 뭐 빠르면 내일이고 아니면 다음 주 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20일도 관측이 나오긴 하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래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곧 빠른 시간 안에 지사직 사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사실은 올인해서 경선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사직 사퇴를 국감 전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검토도 했었는데 국감에 참석해서 본인의 소명을 잘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강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미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 씨가 뭐 정치 잘했다, 뭐 사람 잘 골라서 썼다.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드디어 유감 표명하는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저 소식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일본이 자꾸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만이 아직 있는데 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유감을 표했다라는 단어를 썼지 하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감이란 말은 사과하는 좀 차이가 있는 단어라고 저는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 정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도를 저는 뭐 본인이 설명하신 부분, 윤석열 후보가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본인이 능력이 없었어도 밑에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써서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나서 쿠데타를 통해서 본인과 함께 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을 장관에 앉히고 중요 직책에 앉혔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언론을 탄압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썼던 참모들이나 아니면 장관들이 군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그 분야에?
예. 군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을 데려와서 경제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 앉히는 것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말이 맞지 않고 사과를 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유감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유감이 봅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다시 송구합니다로 바뀌긴 했는데 송구하다도 제가 얼른 사전을 찾아봤더니 미안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게 사과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내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확실히 뭐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잘못된 발언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은 좀 아닌 걸로 보여져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송구하다고 표현한 것도 사과를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여수로 급히 뛰어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여순 사건과 관련된 이제 어떤 위령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대표는 호남에 뛰어내려 갔는데 또 김재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죠. 또 두둔하는 발언을 또 해서 이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호남 쪽으로 어떻게든 좀 영역을 넓혀보려고 하던 노력이 상당히 좀 아쉽게 좀 사그라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호남에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예. 무릎 꿇고 5.18 묘역에 가서 그랬죠. 우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였고 예. 이런 분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가능한 호남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 때문에 호남 민심이 그럼 그때 와서 윤석열 후보도 사실 5.18 묘역 갔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이었는지 의심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그 다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전두환 정권 같은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저축하면 누구든지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게 희망이 좌절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말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뭐 그때 3조 호황이 있었으니까 경제가 막 잘 되고 있었던 때는 분명하니까 뭐 그런 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부동산 문제는 언제나 제일 아픈 부분이니까 지금 여권에 대해서는 아마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두환 정권 때 부동산 문제도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 1981년부터 83년까지 주택 가격이 4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81년도 1981년 26.5%였던 게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요. 그게 1987년들은 122.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군인 출신들 부인들이 정보 빼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려는 즉 전두환 정권도 잘한 게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여수까지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진압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불을 붙이는 이런 상태가 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호남 민심은 국민의힘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겉으로 와서 얘기하고 뒤로는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국민의힘이 호남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거 역사 속에서의 아픈 상처라든가 아니면 영호남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치 세력들이 빨리 다독이고 풀어내는 역할들을 좀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내일 저희 YTN에서 두 번째 마스 토론을 벌입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또 나오긴 하겠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스 토론에서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발언이 강하게 또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언과 뭐 이 망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대선 후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뛰어올라야 돼요. 물론 홍준표 후보하고 맞대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강하게 질책하면서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스 토론이 상당히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저희 YTN의 마스 토론 한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30명 줄면서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 15주 만에 처음으로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확산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명 줄어 1,441명입니다.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 4차 대유행 초반인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1,5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요일을 고비로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나 주말까지 급증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확산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에 유리한 동절기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습니다. 또한 접종 일정상 앞서서 접종받은 분들의 면역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를 통해 유행이 확산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방역 긴장감이 일시에 이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싱가포르나 영국 등 사례에서 보듯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정해진 바고 거기에 따라 확진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은 다만 방역 상황이 현재 수준보다 악화해도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00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에 접어든 다음 달 말에도 1,600명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낙관적인 예측이 적중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율은 67.4%입니다. 앞으로 2차 접종 예약일에 접종하지 못했다면 날짜를 변경할 필요 없이 당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67.4%입니다. 1차 접종률 79%를 고려하면 접종 간격을 두고 대부분 2차 접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부 2차 접종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1차 접종자의 0.6%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좀 이상 반응이 나타나셨던 분들은 2차 접종 시에 과도한 이상 반응을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1차 접종 뒤 자동 예약된 날짜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약일을 바꾸지 않더라도 쉽게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자녀 백신을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2차 접종을 예약일에 받지 못한 대상자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얀센 접종자는 6개월 간격을 두고 mRNA 백신을 추가 접종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을 맞은 18살 이상 전원에게 접종일 기준 2달 뒤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얀센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FDA 추가 접종 승인 상황과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얀센을 포함한 다른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이틀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날다람쥐라는 님이 유감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두환에게 배우라는 발언으로 다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6036님. 전두환 때는 은행 금리가 10% 이상인 경제 상황이어서 모든 물가가 아주 낮았습니다. 무지한 정치 발언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소식 시작 때 전해드렸죠. 9146님, 코로나19와 대선 후보들의 복잡한 심리 싸움 중에 누리호 발사 소식이 전해져 잠시나마 웃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6192님,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오늘부터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 정차,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업무, 스토킹 처벌 강화,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